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화학물질의 위해 관리를 위한 제품 노출 위해성 평가라는 주제로 이번 환경보건센터에서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의 임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이제 환경보건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사용되는 위해성 평가를 좀 더 이제 제품 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안전 위해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위해성 평가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위해성 평가 전에 이제 노출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출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과 수용체 간의 접촉을 의미를 하고요. 노출 평가라는 것은 뒤에 이제 평가가 붙는 것처럼 저 수용체와 화학물질의 접촉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된 양을 산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이 노출 시나리오, 노출 경로, 노출 계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노출 시나리오는 이 노출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저 노출량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통칭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마치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짜듯이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을 넣고 실제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적용을 하고 또 추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노출 경로는 화학물질이 발생원에서 인체까지 도달하기에 이제 이르는 물리적 경로를 의미를 하고요. 주로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이제 흡입, 그 다음에 뭐 섭취, 마지막으로 피부 접촉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로 이제 고려가 되는 노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와의 태반을 통한 접촉을 통해서 노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좀 더 뭐 일반 인구 같은 경우엔 뭐 정맥 주사 같은 형태로 정맥 내에 뭐 약물을 직접 주입받는다거나 하는 것도 일종의 노출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노출 시나리오와 노출 경로를 통해서 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입력 계수를 다 노출 계수라고 통칭을 합니다. 저것들은 이제 노출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 및 특성과 연관이 된 인자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일단 일반 계수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행동에 관련된 것, 사람이 얼마나 공기를 뭐 흡입하는지, 얼마나 물을 섭취하는지, 그리고 뭐 사람의 체중, 뭐 체표 면적,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이 일반 노출 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에 관련해서는 특정한 식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관련된 것을 이제 섭취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 계수는 이제 사람의 활동 양상인데 사람이 얼마나 뭐 주거 공간에 머무르는지, 그리고 뭐 소비자 제품을 뭐 얼마나 잦은 빈도로 많은 양을 사용하는지 이런 식의 행동과 관련된 값을 이제 활동 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 노출을 이제 노출량을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외적 용량을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먼저 용량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사람의 체중 1kg당 얼마나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하루에 노출이 되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라고 넓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외적 용량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노출원에서 오염물질 혹은 환경 유해인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이 환경 매체를 통하고 특정한 노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의 이제 경구, 흡입, 경피를 통해 노출 경로를 통해서 사람의 뭔가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외부에서 노출되는 양을 외적 용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적 용량이 이제 체내로 들어오면서 입과 코나 이런 식의 하나의 이제 신체 기관을 통해서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제 잠재 용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 한 번 더 코를 통해 들어온 것이 폐에서 흡수가 된다. 혹은 이제 뭐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된다. 이런 식의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적용 용량이라고 용량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이제 신체의 이제 기관에서 생물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내적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출 평가는 이 외적 용량과 내적 용량을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고 이 값들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정하는 방법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 노출 시나리오, 노출 개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값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외적 노출량을 추정을 하는 것을 저희는 시나리오 기반의 노출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나리오 기반의 노출 평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물질의 양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외부에 접촉되는 양을 추정하는 정도로 외적인 노출량을 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노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이제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어디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간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수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추정을 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 노출 평가는 외적 노출량을 산정하고 간접적인 평가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과 이제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내적 노출량을 산정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연구 기법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제품 노출 평가에서는 주로 다루는 방법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 노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 노출량이라고 표현하는 ADD라는 값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D는 1일 평균 노출량이기 때문에 저 ADD라는 값의 단위가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로 가장 마지막이 이제 하루에 해당하는 데이가 되고요. 하루 동안 그리고 저 킬로그램은 이제 사람의 체중, 그러니까 바디웨이트 킬로그램에 대해서 1kg당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는지가 평가하는 것이 이제 저 ADD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ADD는 노출 기간 동안 오염물질의 농도와 섭취율을 곱한 값을 체중으로 나눠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가장 기본적인 ADD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ADD는 제일 앞서 이제 농도 값인 오염물질의 농도인 concentration C, 그 다음에 저것이 이제 신체랑 어떻게 접촉하는지에 대한 intake rate이라고 하는 접촉률 IR, 그 다음에 그 접촉이 일어나는 노출의 빈도 EF, 노출의 기간 ED, 그 다음에 체내로 들어오는 흡수율 ABS, 이것들을 분자에다 놓고 모두 곱셈을 하고 그 값을 이제 바디웨이트의 킬로그램 평균 체중으로 나누고 노출이 평균되어지는 기간인 에버리지 타임 AT로 한 번 더 나눠서 저 ADD라는 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은 노출 경로에 따라서 이제 C나 IR 값의 구체적인 입력값에 조금씩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노출량을 추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별 이제 노출량 산정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구 노출은 일단 입으로 노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뭔가를 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섭취하거나 그리고 식품을 섭취하거나 그리고 이제 의도하진 않겠지만 토양이나 먼지 같은 것들도 의도치 않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경구 노출이 되겠고, 경구 노출량은 보통 이제 오럴 ADD라고 표현을 하고요. 경구 노출량. 여기서는 이제 농도와 섭취율의 단위가 보통 이제 매체 오염도, 그 다음에 섭취율, 이제 하루에 몇 그램을 먹는지, 몇 리터를 마시는지 이런 식의 섭취율 단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이제 흡입 노출 같은 경우에는 흡입은 일단 코나 입으로 공기를 이제 흡입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 공기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노출 경로가 되겠고요. 흡입 노출을 통해서 주로 노출이 이루어지는 오염물질은 PM2.5 같은 입자성 오염물질, 아니면은 포르말데하이드나 VOC나 이런 식의 가스성 오염물질이 흡입 노출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흡입 노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저 이제 공식의 형태가 조금 변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오염물질의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서 경구 노출에서는 미리그램 퍼 그램, 혹은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하는 식으로 질량 대 질량의 단위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공기 중에서의 농도를 따지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뭐 미터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공기 중의 농도로 농도값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폐에 잔류하게 되는 정도인 뭐 RR 값이라는 값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의 이제 인테이크 레이트는 호흡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공기를 호흡하는지가 이제 저 IR로 이제 그 흡입 노출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인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공기를 한 14.6리터 정도 성인이 평균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값들 하나하나의 이제 숫자들은 일종의 이제 노출 계수가 되는 거겠고, 저 수식에 이러한 이제 숫자를 적용을 해서 노출량을 계산해내는 것이 노출 평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출 경로로 경피 노출이 있는데요. 경피 노출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에 오염물질이 접촉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물질의 특징보다는 물질이 단순히 이제 화학물질이 피부에 그냥 접촉하진 않으니까 그 오염물질을 담고 있는 이제 매체가 중요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통해서 뭐 샤워를 한다거나 수영을 하는 그런 식의 물 안에 특정한 오염물질이 있다면 그 오염물질은 이제 물을 통해서 피부에 이제 경피 접촉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린이가 뭐 흙을 가지고 논다던가 하는 식도 이제 흙 안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경피를 통해 노출될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피 노출량을 산정하는 것은 저기는 이제 컨센트레이션에 해당되는 값의 단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저 경피 노출액 같은 경우에는 체표 면적, 그러니까 사람의 체표 면적에 얼마나 많이 접촉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단위가 미리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한 번에 그 체표 면적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의 양이 접촉을 되는지가 저 이제 DA라 그래가지고 노출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SA라고 이제 피부 접촉 면적이 또 주요한 인자로 노출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경피 노출량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노출량의 단위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가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노출 개수들의 단위만으로 연산을 해보셨을 때도 최종적인 노출량이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 공식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제품 노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현행 제도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노출 평가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겠죠. 사람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정량적인 화학물질의 노출량을 추정하는 것이 제품 노출 평가의 정의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을 조금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한다면 그 기준은 이제 제형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액체형, 뭐 겔형 이런 식으로 화학 성분이 주요한 기능을 하는 식의 제품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이제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경부소관의 화학제품 안전법을 통해서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법은 생활화학 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살생물 제품, 그리고 살생물 처리 제품, 이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생각하는 제품, 어린이 장난감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딱딱한 플라스틱 혹은 뭐 나무나 실리콘이나 그런 식의 이제 고체 형태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또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완제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영어로는 보통 아티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의 제품들도 이제 그 제품 노출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제품들은 뭐 고체에서 뭐 화학물질이 막 녹아나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뭐 피부 접촉의 형태로 노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 생활용품, 전기용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제품의 형태로 제품 노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인체 적용 제품이라는 제품군이 존재를 합니다. 요것들은 정의 자체가 이제 뭐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을 통해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이고요. 보통 여기에 이제 세부 분류로는 뭐 화장품, 그리고 뭐 식품 용기, 뭐 위생용품, 의약외품, 그리고 일부 뭐 섭취를 통해 이제 뭐 먹게 되는 뭐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뭐 식품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 적용 제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제품들이 모두 제품 노출 평가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노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노출 평가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노출 시나리오의 작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노출 시나리오는 보통 이제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되는데, 저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단계적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는 보통 tiered approac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몇 티어인지, 이게 어떤 티어인지를 구분을 해서 각 그 단계별로, 티어별로 평가의 목적을 상이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단계의 평가에서는 보통 이제 티어가 낮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시나리오를 사용을 하고 그 시나리오에 입력되는 노출 개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노출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평가가 되겠고요. 이렇게 평가한 노출량을 보통 이제 뭐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을 하고, 뭐 위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노출량을 추정을 했는데도 위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제품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뭐 위해 우려가 있다, 뭐 위험의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상세단계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상세단계 평가는 좀 더 이제 복잡한 노출 시나리오, 조금 더 현실적인 노출 개수를 사용을 해서 노출량을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양에 맞게 좀 더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줄인 노출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위해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 안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화학물질이 주로 제품 노출 평가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품군별로 이제 유해인자라고 해서 조금 이제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아니더라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이 제품 노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그럼 주로 뭐 제품군별 이제 관리되고 있는,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유해인자가 뭐냐라고 했는데,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생활화학 제품에 공통적으로 함유를 금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PHMG, PGH, PHMB, 그리고 뭐 CMIT, MIT, 이런 식의 물질들을 이제 분사형, 제형에 한정을 해서 모두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물질들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이제 주로 이제 그 사건의 원인으로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물질들이 생활화학 제품 내에서는 모두 이제 분사형 제품에 한해서 사용이 금지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화학 제품의 품목별로 함유 금지 물질과 함유 제한 물질이 리스트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보건법에서는요, 어린이용품의 일부 환경 유해인자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서 일부 프탈레이트를, 그리고 뭐 목재 제품에서 트라이부틸 주석을, 잉크에서 노닐페놀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용도의 제품에, 그리고 특정한 재질의 제품에 특정한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제한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법적인 규제는 보통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 노출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위해성 평가의 결과에 기반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이제 어린이 제품의 공통적인 안전 기준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 중금 종류, 그리고 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그리고 풍선 같은 재질의 말랑한 제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뭐 니트로사민류, 그리고 뭐 포르말데히드, 뭐 성면, 아리라민, pH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기준이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어린이 제품에서는 공통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노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품의 노출 경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제품의 노출 경로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이제 뭐 제품의 용도, 그리고 뭐 제품의 형태, 그리고 함유한 물질의 물리화학적인 특성, 그리고 뭐 사용 인구 집단의 특성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뭐 제품의 형태가 뭐 스프레이인지 고체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흡입 노출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휘발성이 좋은 물질이냐 아니냐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흡입 노출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가 이제 손을 빠는 것과 같은 행동,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인구 집단의 특정한 행위인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손으로 만지면서 경피 접촉으로 끝나게 될 노출이 이제 그 빠는 형태로 경구 노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구 집단의 특성도 이제 제품의 노출 경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출 개수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품 노출 개수를 수집을 하는 것은 뭐 문헌 조사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보고된 뭐 관련된 문헌 값이 있는지를 이제 과학적인 문헌 리뷰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값에 대해서 이제 노출 개수를 생산을 하게 된다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품 안에 뭐 화학물질의 양을 분석한다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뭐 면접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이런 식의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노출 개수 값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사람의 행동을 이제 뭐 비디오 촬영 같은 것을 통해서 관찰하는 연구도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내 이제 화학물질의 뭐 함량이나 뭐 전이량 같은 농도와 관련된 노출 개수는 이제 기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데, 이 기기 분석은 보통 이제 국내외의 그 표준 시험법, 공정 시험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험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뭐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안전기준 시험 항목별로 주 시험법이 모두 이제 공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여기 슬라이드와 같이 뭐 면접, 전화, 우편, 온라인 관찰 같이 다양한 조사 방법이 있는데, 각 조사 방법별로 좀 특성이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목적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이제 조사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조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사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간단할 것 같지만, 이제 응답자의 응답의 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무작위로 이제 대상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편향된 집단이 설문에 응할 수 있어 가지고 조사 결과 값에 좀 더 이제 바이어스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 반면에 뭐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이제 사람을 섭외하는 건데, 이제 섭외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좀 있죠. 그리고 뭐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조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연구비라던가 조사비라던가 하는 금전적인 면에서의 또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방법의 특징을 적당히 고려를 해서 가장 이제 적절한 방법을 영구적으로 설계를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시험 분석법에 있어서는 이미 단어로는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함량과 전이량이라는 조금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 함량이라고 하면 제품의 질량 대비 화학물질 질량의 비율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분석은 용이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은 밀리그램 per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평가가 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뭐 액체 같은 이제 화학 제품의 노출 평가를 할 때는 함량값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전이량이라는 또 다른 개념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물질이 이제 총량에서 실제 이동하는 양을 의미를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노출 경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접 섭취하거나 이제 뭐 빨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구 노출은 인공 침 용액에서 실제 저 제품 안의 화학 물질이 얼마나 용출돼서 녹아나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부에 접촉하는 경피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인공 땀 용액에서 저 이제 화학 물질이 얼마나 용출돼서 녹아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량은 이제 전이량의 단위가 미리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퍼 민 해서 1분당 1cm의 제곱에 얼마나 많은 그 양의 미리그램의 오염물질이 이제 화학물질이 전이 되는지를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전이량을 사용을 해서 노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제 고체 형태의 완제품 쪽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방법이 이제 전이량을 얻는 과정 자체로는 조금 더 이제 시험 분석적으로 조금 이제 로드가 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련된 주요 인재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드렸고요. 이제 정말 실제로 제품 노출 알고리즘과 그것을 통해서 노출량을 추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국내외 고시와 지침에 이제 의거한 여러 가지 그 노출 알고리즘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생활화학 제품의 노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뭐 생활화학 제품의 뭐 어떤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뭐 요러요러한 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ADD를 추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노출 시나리오와 노출 알고리즘, 노출 개수를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각각의 입력값의 적용이 이제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의 이제 경구, 흡입, 경피 세 가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의 이제 고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현재 가장 최신 고시의 알고리즘이 작년 연말에 이제 발표가 된 알고리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화학 제품은 의도적으로 이제 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정말 실수로, 혹은 뭐 어린아이가 뭐 실수로 해가지고 일부 제품을 이제 입에 넣어서 먹는 경우에 대한 이제 경구 섭취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알고리즘을 수식은 이렇고요. 거기에 이제 입력되는 하나하나의 값은 다 무엇이다. 그리고 그 단위가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시를 통해서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흡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활화학 제품의 흡입 알고리즘은 그 제품의 형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형이냐 비분사형이냐를 두고 한번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 중에서 뭐 거치식 방향제 이런 식으로 뭐 지속적으로 방출이 이루어지는 형태냐, 이것도 한 번 더 구분해 가지고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사형의 경우에도 분사가 예를 들어서 뭐 에어로졸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보통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분무하는 형태를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분무는 이제 보통 즉각적 배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야외에서 그 뭐 소독 같은 거 할 때 보여지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가 이제 뭐 분무되는 형태의 그런 식의 뭐 분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분사형 안에서도 저렇게 이제 스프레이냐, 트리거냐, 아니면은 뭐 분무기냐, 이렇게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노출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것을 요 표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스프레이 분사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제 노출 알고리즘 수식을 보시면 초기와 상세가 나누어져서 수식이 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저것은 앞서 말씀드린 단계적 접근법에 의해서 이제 초기 평가냐, 상세 평가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입 노출의 경우에는 보통 저렇게 뭐 제형과 뭐 초기 상세 평가까지 고려를 해서 얻어지는 값이 저기서는 1차적으로 공기 중 농도를 일단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을 하고 그 값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노출 농도를 추정하는 연산을 거쳐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노출이 된 노출 농도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노출량을 추정하고 이런 식의 평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피 노출 같은 경우에는요, 경피 노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와 상세가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모든 접촉을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접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형태의 접촉이 이제 초기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저 노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인자는 제품의 사용량과 그 제품 내 화학물질의 성분비, 이렇게 딱 두 가지 값만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반면 이제 상세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접촉의 형태가 액상에 접촉을 하는지 반고상형인지 뭐 분사 중의 접촉인지 아니면은 뭐 섬유를 통한 뭐 간접 노출인지 이런 시나리오를 조금 더 상세하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라는 알고리즘 값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알고리즘에 필요한 입력 개수가 이런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피 노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구하는 값이 LD라 그래서 피부에 접촉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1차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출 빈도나 흡수율, 그 다음에 체중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인 경피 노출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일부 권장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환경부 예규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라는 특성이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경구 노출 시나리오가 앞서 생활화학 제품은 한 가지였던 데 비해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세 가지가 각각 뭐 빨거나 씹은, 그 다음에 삼킴, 그 다음에 뭐 손을 입으로 가져감, 저게 손빨기를 의미를 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고 그 시나리오별로 또 이제 노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그 오염물질의 농도에 해당되는 C값의 형태가 빨거나 씹음의 대상이 되는 고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M이라 그래서 유해물질의 인체 전이율이라는 전이량 단위로 노출 알고리즘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손 빠는 형태에 해당되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손으로 만지는 일반적인 고형 제품의 경우에는 저 이제 ADD를 추정하는 값이 전이량인 M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뭐 피부에 흡착하는 뭐 점토나 크레파스나 이런 식의 제품에서는 전이량이 아니라 이제 함량인 C 단위로 저 노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품의 제형에 따라서 저 이제 노출 알고리즘의 입력값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저 차이가 나는 값들을 시험 분석을 통해서 추정해내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용품의 흡입 알고리즘인데요. 흡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생활화학 제품의 경우는 흡입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흡입 알고리즘이 간단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제 뭐 적극적으로 분사를 하거나 하는 제품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 안에 포함된 뭐 휘발성 물질이 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일부 휘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먼지를 통해서 뭐 일부 뭐 공기 중 오염물질이 조금 부유한다던가 하는 식의 특정한 경우에만 이제 흡입 노출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흡입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종류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피 노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경피 노출은 제품의 피부 접촉이라는 노출 시나리오 자체는 하나인데 그 이제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은 이제 제품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뭐 고형의 제품인지
아니면은 뭐 피부에 흡착이 되는 제품인지, 아니면은 아예 뭐 유체, 그러니까 그 흐르는 그런 제품인지에 따라서 노출 알고리즘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고체냐 고체가 아니냐에 따라서 전이량이냐 함량이냐 하고, 마찬가지로 저 이제 입력 개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뭐 연구자라든지 이게 뭐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일반 대중인 개인이 이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과정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고 이제 뭐 결정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보통 이제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평가 모델은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 정해진 알고리즘, 정해진 노출 개수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노출량 추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툴을 이제 평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뭐 정부나 이제 연구부처에서 개발된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뭐 알고리즘 같은 것에 대한 그 고시된 알고리즘은 존재를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평가 모델의 형태로 뭐 이게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반면에 이제 뭐 국외에서는 몇 가지 좀 유명한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뭐 유럽에서 뭐 개발한 TRA 모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뭐 컨스엑스포,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개발한 뭐 CEM, 이렇게 유명한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런 이제 모델들은 모두 다 일단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이제 원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그 기본적으로 내장된 알고리즘에 당연히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과 평가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노출평가 모델을 뭐 연구나 뭐 업무에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은 각각의 이제 평가 모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ADD, 그러니까 제품 노출 평가를 통해서 일일 평균 노출량인 ADD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노출 평가에서는 이제 LADD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은 그 노출 평균 기간에 좀 차이를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노출되는 양을 추정을 하는 것이 ADD라면은 그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일일에 노출된 양을 추정을 하는 것이 LADD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L이 이제 라이프타임의 약자인 L로 들어가게 되고, 저 LA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량이 평균되어지는 기간인 AT가 이제 사람의 평균 수명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시로 뭐 대기 중에 이제 특정 오염물질에 직업상 혹은 뭐 거주지에서 이제 뭐 특정한 기간 동안 노출이 된다고 보면은, 직업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는 일을 할 때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출 기간과 이제 노출량 평균 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거주지에 존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평생에 걸친 노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AT를 이제 70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평가한 노출량에 대해서 유해인자의 고유한 특징인 이제 독성값인 이제 유해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위해성,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량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서 굉장히 상세하게 특히나 제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물질량의 이제 고유한 이제 유해성의 정보는, 저것은 보통 이제 용량 반응 평가를 통해서 혹은 뭐 독성 평가라는 표현도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이제 독성 값이라는 특정 값을 노출량과 비교를 해서 유해성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발암 물질의 위해도를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발암 물질은
그 이제 조금이라도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역치가 없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암 물질의 위해도를 결정을 할 때는 그 생애 평균 노출인 LADD 값을 이제 노출량으로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발암 잠재력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CSF라고 얘기하는 이제 발암 물질에 관련된 독성값과 저 LADD를 통한 노출량을 이제 연산을 해서 초과 발암 위해도라고 하는 발암 물질의 위해도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초과 발암 확률이 10의 -6승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위해도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보통 요것들은 이제 뭐 평가의 뭐 목적과 그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보건법 내 환경위해성평가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해 우려 기준은 초과 발암 확률의 경우 10의 -6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발암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발암 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노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건강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특정 지점, 소위 역치라는 양보다 더 많은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건강 영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유해지수 HQ를 산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비발암 물질의 이제 저 위해도를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그 ADD 값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발암 물질의 이제 저 HQ를 산정할 때 독성 값은 독성 참고치라고 해서 보통 RFD, 레퍼런스 도즈라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RFD 대비 이제 노출량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두고 위해도를 결정을 하는데 HQ가 이제 1을 초과했을 때는 이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이제 뭐 잠재적인 위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HQ가 1인 것이 1이 이제 위해 우려가 있냐 없냐를 가르는 기준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발암 물질의 이제 위해도를 결정을 할 때 HQ를 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대상 집단이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에 이제 동시에 노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개별 유해 지수인 HQ를 모두 총합으로 더해서 총 유해 지수라고 하는 이제 HI를 산출하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총 유해 지수인 HI를 추정을 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모든 물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좀 몇 가지 이제 특정한 조건을 좀 충족시켜야만 적용이 가능을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그 충족 조건이라고 함은 해당되는 그 비발암 물질의 독성이 이제 가산성을 가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각 영향의 이제 표적 기간과 독성 기작이 동일하냐. 그리고 이제 유사한 노출량 반응 모형을 보인 경우에만 저렇게 이제 많은 조건을 붙여서 HQ의 합산인 HI를 추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HI를 추정하는 연구 혹은 이제 기법을 보통 이제 통합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 노출 평가라는 얘기의 표현을 하는데 저 통합 노출 평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중 첫 번째가 애그리게이트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화학물질이 여러 개의 노출원과 경로에 노출되는 양을 총합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단일 표적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여러 화학물질의 노출량을 합치는 것이 이제 큐뮬러티브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해서 누적 노출 평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서 용어를 애그리게이트과 큐뮬러티브라고 이제 영어 원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은 저게 이제 노출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큐뮬러티브라고 이제 여러 물질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것들이 이제 위해성 개념을 이제 모두 통칭하고 있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저 두 가지 단어의 이제 그 법적인 용어가 약간 좀 혼재돼서 뭐 종합, 누적, 통합 이런 단어들이 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합 노출 평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매체, 여러 경로 이것들을 모두 고려한 통합 노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그 통합 노출의 형태가 무엇이냐는 이제 애그리게이트과 큐뮬러티브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바로 앞서 슬라이드의 HI를 추정하는 것이 일종의 누적 노출 평가를 통해서
이게 HI라는 값 자체가 이제 위해도 개념이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누적 노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통합 위해성을 평가한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통합 노출 평가에 조금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식품 내 농약을 평가를 할 때는요, 특정 농약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식품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다매체를 고려한 통합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겠고, 뭐 화장품 내에 뭐 보존제와 같이 특정한 성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매체 평가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생활화학 제품, 하나의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환경 유해인자가 사용자에게 흡입, 경피, 경구 3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두 노출되는 것을 한 번에 평가한다. 이러면 그것은 이제 다경로 평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의 평가 대상에 따라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저 통합 노출 평가의 시나리오와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제 제품 노출 평가에 한정을 해서 통합 노출 위해성 평가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이제 널리 그나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형식이 다제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단일 물질에 대해서 애그리게이트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통합 평가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통합 노출 위해성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통합평가에 관련된 것은 앞서 뭐 생활화학 제품 평가, 요렇게 하나의 그 제품을 평가하는 방법처럼 뭐 국제적으로나 뭐 국내에서도 표준화된 지침서나 이제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이렇게 연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동일한 작용 기전을 가진 뭐 일부 유사물질 군에 대해서만 이제 뭐 한정적으로 이제 뭐 평가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노출액과 노출 경로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많이 고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출량을 단순히 합치는 과정으로 추정을 했을 때 실제보다 과장된 위해도 추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노출 위해성 평가를 할 땐 기본적으로 단순히 합산만 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과대 추정의 가능성이 높으니 단계적 접근 방법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품 노출 평가에서 말씀드린 것과의 원칙은 동일하고요. 1단계에서는 뭐 노출원별로 이제 보수적으로 시나리오 적용을 하고 그 보수적인 평가를 통해서 위해 우려 수준을 확인을 하는데 위해 우려가 없으면 평가를 종료합니다. 반면 이제 1단계에서의 위해 우려 수준이 존재한 경우에는 2단계 평가를 수행을 하는데 이때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평가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통합 노출 위해성 평가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개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발표한 2020년에 발표한 프탈레이트류 통합 위해성 평가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탈레이트류라고 해도 6개 정도의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6개 물질을 합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6개 물질이 각각 그 독성 작용 기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물질을 합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개 물질의 각각의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 물질이 되겠죠. 그 단일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모두 다 조사를 해서 단일 물질의 다매체 노출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통합 노출 위해성 평가의 접근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주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저 프탈레이트가 식품을 통해서 이제 경구 섭취가 되는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뭐 환경 내에서의 혹은 뭐 먼지 내에서의 환경 내에서의 이제 오염물질 프탈레이트 농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식품, 환경, 제품 3가지 이제 거대 매체를 모두 포함한 단일 물질의 다매체 노출에 대한 통합 노출 위해성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평가법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 인구 집단을 이제 뭐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생, 성인 요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 나눠서 접근을 하고, 연령에 따라 주로 이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연령별 이제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저 시나리오에 근거를 해서 각각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 각 노출 매체별로 노출량을 추정한 다음에 그 노출량의 총 합산인 일일 평균 노출량에 대해서 저 이제 대상 타겟 물질인 뭐 프탈레이트의 독성 참고치를 고려해서 위해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진 값은 이제 위해 지수인 HI 값을 이제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고생, 성인 5개 인구 집단에 대해서 모두 추정을 했네요. 그래서 저 결과 이제 HI에 해당되는 값만 보시면은 모두 1보다는 작은 값으로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다면 이제 잠재적인 결론을 이제 저 대상 물질 프탈레이트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이제 적은 편이다. 위해 우려가 위해 우려가 없는 편이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한 슬라이드 정도로 요약을 준비를 했는데, 제품 노출 평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품 노출 평가를 적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노출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출 시나리오, 노출 경로, 노출 개수,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이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체 노출의 이제 외적 용량을 시나리오 기반 간접 노출 평가로 평가하는 것이 제품 노출 평가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네요. 그리고 이제 제품 노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요 뭐 제품과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노출 경로별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ADD를 추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해성 평가 단계로 이제 위해도를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발암 물질은 LADD와 CSF를 통해서 이제 CR이라고 이제 그 초과 발암 그 확률을 추정을 하는데, 저게 이제 기준치가 되는 값은 이제 10의 -6승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발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D로 HQ를 추정을 하는데, 위해도를 평가하는 기준값은 1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HQ를 여러 개의 물질에 대해서 그 여러 개 물질이 모두 이제 동일한 뭐 독성 작용 기작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합산한 HI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HI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통합노출 위해성 평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합노출 위해성 평가의 방향이 이제 뭐 애그리게이트과 큐뮬러티브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서로 이제 완전히 다르지만은 않지만 조금 이제 구분되는 두 가지 접근이 있고, 그 이제 접근이 뭐 대상 물질, 대상 뭐 매체, 그리고 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이제 혼재돼서 통합노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